평양 당 중앙위원회 38호실 산하무역회사 간부 한 명이 베트남 하노이 출장 중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철. 조선노동당 자금줄을 관리하는 38호실 소속 무역 일꾼으로 최고 수령님 자금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시점은 공교롭게도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바로 그 주였습니다. 38호실 간부의 탈북은 북한 정권의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당 중앙의 비자금 흐름, 해외 계좌, 밀수 경로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돈주를 담당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체제의 민낯을 목격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했는지 꽃제비 채널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진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78년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행정부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른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저는 2002년 24살의 나이에 당 중앙위원회 39호실 산하무역회사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것이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2007년 저는 38호실로 옮겨졌습니다. 39호실이 외화벌이를 총괄한다면 38호실은 최고 수령님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무역 거래를 담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산물과 광물 수출이었지만 실제로는 당 중앙의 비자금을 해외 계좌로 이동시키고 사치품을 밀수입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국제금융 시스템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 뒤에는 끊임없는 감시가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항상 동행했고 매일 저녁 생활 총화에서 하루 일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제 가족은 평양에 인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의심받으면 3대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 38호실 일꾼의 운명이었습니다. 각성은 2017년 여름 싱가포르 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은행에서 당 중앙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업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작은 서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국어로 쓰인 책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권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다르게 흐른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보위부 요원의 시선을 피해 그 책을 샀습니다. 호텔 화장실에 숨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탈북자가 쓴 회고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수백만 달러의 돈은 굶주리는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권력층의 사치와 핵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옮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이후 2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2018년 가을, 저는 베이징 출장에서 같은 부서 동무인 리철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위였고 20년 넘게 38호실에서 일한 고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자리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철 동무,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위부 동무들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의심하고 있어요. 이 체제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날 밤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가 보위부의 함정이 아닐까?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2019년 2월 저와 리철수는 하노이 정상회담 준비 업무로 베트남에 파견되었습니다. 회담이 결렬된 후 우리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철 동무,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평생 이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 삶에서 벗어나겠다고. 탈출 준비는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사흘이었습니다. 보위부는 회담 결렬 후 평양으로 즉시 귀환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저는 급한 계좌 정리 업무가 있다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리철수는 싱가포르 계좌에서 소액의 비자금을 빼냈습니다. 5만 달러. 우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8호실의 해외 비자금 계좌 목록, 밀수 경로, 거래처 명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험이었습니다. 3월 7일 새벽, 우리는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보위부 요원은 우리가 아침 일찍 은행 업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하노이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추격차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리철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계 베트남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이미 우리의 실종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트남 전역을 뒤지고 있을 것입니다. 3월 10일,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제공한 위장 서류를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하노이 시내는 교통체증으로 가득했습니다. 10분 거리가 40분이나 걸렸습니다. 매 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우리 차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보위부 요원이 아닐까? 리철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동무, 혹시 들킨 것 같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우리 뒤를 바짝 따라왔습니다. 리철수가 뒤를 돌아보며 헐떡였습니다. 보위부입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저기 한국 대사관이에요. 택시가 속도를 냈습니다. 뒤따르는 차도 속도를 올렸습니다. 100m, 50m, 30m. 대사관 정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우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정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한국어였습니다. 보위부가 아니었습니다. 대사관 경비였습니다. 우리는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리철수는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긴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영사가 들어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USB를 꺼내 영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38호실의 모든 비자금 정보입니다.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영사는 놀란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특별 전세기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베트남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유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리철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동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평양에 남겨둔 가족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10살 된 딸.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2019년 4월,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고 휴대폰을 사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는 것.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 38호실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는 북한 비자금 네트워크를 추적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무역입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생활총화도 없습니다. 리철수 동무는 부산에 정착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통화하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평양에 남은 제 가족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38호실의 비자금 흐름이 세상에 알려지면 북한 정권의 억압은 조금이나마 약해질 것입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